건축 구조의 역사 두 번째 시간, 도래 시대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지난 도래 시대 이래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로마네스크, 고딕 그리고 르네상스 때까지입니다. 도래 시대는 우리가 그 인류 건축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주 최근인 18세기까지를 도래 시대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철의 등장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 건축은 돌과 나무로만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도래 시대를 둘로 나눠서 고전주의와 중세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가서 그 19세기까지 이르는 18세기까지 이르는 이 시대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이래서부터 개략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AD 476년까지 이때를 이제 하나의 시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10세기, 11에서 15세기, 20세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토막으로 나눠서 본다면 거기에 각각 주요한 그 사건 연표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건축 역사적으로 본다면 개략적으로 로마 멸망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 건축은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거의 10세기까지를 보통 닥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보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론이 많습니다. 암흑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문명적인 요소들도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요즘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세기에서 12세기 아주 초반까지 이때를 우리가 로마네스크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고딕 시대가 시작이 돼서 16세기 그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고딕의 건축의 전성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는 각 시대별로 특징적인 건축의 양식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네스크는 이제 초기에 말 그대로 로마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런 방식이 거의 다였고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초기 시대에 수도원에서 머물다가 이제 도시로 봉건 영주의 등장과 함께 9세기경에 이제 봉건제가 등장이 됐는데요. 이 봉건제의 등장과 함께 그 기독교 세력들이 다시 도시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만들었던 성당들이 우리가 로마네스크 성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당들이 더 발전해서 혁신적인 규모를 이룬 것들을 우리가 고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는 결이 다르게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이전에는 그 중세 때는 수도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고 대개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수도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도원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속세와는 떨어진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교회 건축이다 그러면은 대개 이런 모네스트리 수도원 건축이 주된 종교 건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 말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밀레니엄 이 시기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봉건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봉건 영주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다시 이제 도시로 오게 되면서 일종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같이 융성하게 된 것이 로마네스크식 교회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규모는 역시 고딕 스타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까지 있었던 수도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이런 양식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방식은 거의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의 건축 구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방식을 우리가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죠. 양쪽에 구조벽을 두고 거기에 가운데다가 목조로 트러스를 얹어서 긴 원통형 건물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렇게 된 것이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구조 시스템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구조가 내력벽이다 보니 이 내력벽은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벽에는 창이 소극적으로밖에 날 수 없었으므로 실내는 매우 어둡고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붕 구조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실리카식의 교회당이 목재 구조로 된 트러스였다면 이 천정들이 점점 석재나 콘크리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조 트러스가 아닌 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치는 긴 평면에 따라서 연속된 아치, 말 그대로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트를 우리가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배럴 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치가 한 방향으로 쭉 늘어선 그런 볼트를 배럴 볼트라고 하고 위쪽에 이제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배럴 볼트 두 개를 십자가형으로 크로스 시키는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교회당 자체의 평면이 소위 라틴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형 형태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조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볼트가 교차되는 곳에는 그로인 볼트라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왼쪽 윗그림이 전형적인 그로인 볼트죠. 자, 이게 이제 더 나가서 12세기 정도에 가면 이 그로인 볼트가 그 교차되는 선만 빼놓고는 다시 또 비구조적인 것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위 리브 볼트입니다. 리브 볼트는 요 다음에 고딕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당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도 규모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왼쪽에는 이제 1093년도에 지어진 로마네스크식 성당이고 오른쪽은 1270년도에 세워지게 되는 아미엥 대성당입니다. 고딕 스타일이죠. 그래서 일단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큰 차이는 규모이고 일단 벽의 두께가 로마네스크에서는 굉장히 벽 두께가 두껍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빛이 적게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고딕 성당에서는 이 벽이 전부 다 선형 부재로 바뀝니다. 리브 볼트라든가 버트레스라든가 이런 식의 선형 부재로 바뀌면서 창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워져서 아주 빛으로 충만한 이런 대성당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초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계속 몇 세기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알다시피 유럽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기사단을 조직해서 중동 이스라엘 쪽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성지를 수복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데리고 이동했던 사건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군대가 이동하던 각종 거점에는 여러 가지 병참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로마 시대 때 생기긴 했지만 그동안 조그마한 규모들의 중소도시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고 특히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노 위주였던 이 단순한 사회 구조가 이제는 이 중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계급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계급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주아라고 부르지요. 이 부르주아들이 탄생하면서 일종의 봉건 영주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도시가 생기고 시민이 생기고 이들이 그들의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고딕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에서 고딕으로의 전환은 물론 구조 시스템의 전환이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따른 큰 공간이 만들어지고 밝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물리적인 하나의 변화이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은 봉건 영주 시절에 그 소수의 종교 계급과 봉건 영주 계급들만을 위한 교회당이 이제는 도시의 시민들을 위한 큰 규모의 교회당이 필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의 건축 양식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충분 조건 이것이 어우러져야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로마네스크서부터 고딕으로의 전환이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